다음으로 3번 섹션 비즈니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메타데이터와 앱 심사 메모의 설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할 수 없거나 앱 내 구입 기능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심사가 지연이 되거나 앱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의외긴 한데,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메타데이터와 심사 메모,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으면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다르게 말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다, 예를 들어 광고가 들어가 있거나 혹은 앱 내 결제가 있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한 경우에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명을 기재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뭐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개발자 개인의 연습용으로 내는 거일 수도 있고, 물론 그럴 일은 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은 결국 연 100불씩 내야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썩어 넘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잘 없겠지만, 뭐 아무튼 애초에 앱 자체가 비영리적 목적의 앱이라면은 뭐 이 부분은 아마 참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참고는 해두도록 합시다. 모델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설명을 기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문장은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할 수 없거나 앱 내 구입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앱이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설명을 기재하도록 합시다. 앱 가격은 개발자가 결정하지만 앱과 앱 내 구입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포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그냥 단순한 메모 앱인데 뭐 가격을 막 30만원, 막 100만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렇게 결정하는 거는 개발자의 몫이지만 심하게 터무니없다라고 생각되면은 애플에서 막을 수가 있겠죠. 혹시 압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앱 가격을 터무니없게 높은 가격으로 올려놓은 후에 그거를 어떤 불법적인 활동에 쓸 자금 마련, 이제 자금 수급책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 그런 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은 거절될 수 있다.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으로 사용자를 속이려는 비싼 앱은 거부당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서 한 놈만 걸려라 해서 진짜 한 놈만 걸리면 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테니까요. 사용자 평가를 조작하거나 금전적 또는 다른 대가를 제공하여 얻은 피드백, 필터링된 피드백 또는 가짜 피드백을 사용해 순위를 올리거나, 한마디로 리뷰를 조작하거나, 이러한 작업을 타사 서비스에 위탁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되게 전문적으로 리뷰를 조작하는, 댓글 공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가 적발이 될 경우 해당 개발자를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에서 제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앱스토어의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한마디로 여론 조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어기면 제명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 모델을 명확하게 하고 평가를 조작하지 말라라는 이제 얘기를 서론에 해놨고요. 다음부터 이제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3.1 결제. 이제 결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3.1.1 앱 내 구입. 앱 내에서 기능을 잠금 해제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구독, 게임 내 화폐, 게임 단계, 이 단계라고 하면 게임 레벨, 게임 스테이지를 말하는 거겠죠. 프리미엄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전체 버전 잠금 해제, 이런 등등, 이런 기능 잠금을 해제하는 경우 앱 내 구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앱이 콘텐츠나 기능을 잠금 해제하기 위해 라이선스 키, 증강현실 마커, QR코드, 암호화폐 지갑과 같은 자체 메커니즘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잠금 해제하라는 기능이 있을 경우 앱 내 구입을 사용하고, 자체 메커니즘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계속 읽어봅시다. 앱 및 메타데이터에 고객을 앱 내 구입 이외의 구입 메커니즘으로 안내하는 버튼, 외부 링크나 다른 동작 호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것 때문에 예전에 에픽게임즈와 애플이 크게 마찰이 있었고, 실제로 포트나이트가 일시적으로 앱스토어에서 내려간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앱 개발자로서 유저가 돈을 내서 앱 내에 어떤 기능을 이제 해금하도록, 어떤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현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앱 내 구입, 그러니까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결제 기능을 사용해야 된다. 즉 애플에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 뭐
외부로 링크를 보내서 웹에서 결제를 하게 하고 다시 돌아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애플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제 심사에서 거부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애플이 갑질을 하고 있다 어떻다 굉장히 얘기가 많은 그 이슈에 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애플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절대 철회를 할 것 같진 않아요. 뭐 까라면 까야죠 어쩌겠어요. 자, 앱 내에서 고객이 개발자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게 사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앱에서 앱 내 구입용 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개발자 또는 다른 콘텐츠 제공자에게 사례를 할 수 있도록 아마 도네의 개념인 것 같아요. 뭐 스트리밍 앱이라면 스트리머에게 도네를 쏘는 행위라던가 또는 이 앱을 개발한 개발자에게 어떤 팁을 쏜다든가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앱 내 구입용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나 포인트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물론 아마 높은 확률로 그 앱 내 구입용 화폐는 앱 내 구입, 인앱 결제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앱 내 구입을 통해 구입한 크레딧이나 게임 내 화폐는 사용기간이 없어야 하며 보관할 수 있는 모든 앱 내 구입에 대한 보관 메커니즘을 반드시 갖추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인앱 결제를 통해 구입한 어떤 포인트는 사용기간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모든 앱 내 구입에 대한 보관 메커니즘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복원이라고 하면은 정확히 어떤 상태에서의 복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분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서 초기화가 됐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복원하는 메커니즘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사용기간이 없어야 하며 복원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앱에서 앱 내 구입 항목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은 원래 구입한 고객에게만 환불 가능하며 교환할 수 없습니다. 앱 내 구입한 항목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을 포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원래 구입한 고객에게만 환불이 가능하며 선물을 보낸 사람, 선물을 산 사람만 실제로 돈을 지불한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교환은 안 된다. 환불은 가능하지만 교환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한 앱은 앱스토어 이외의 메커니즘으로 활성화된 플러그인의 확장 프로그램을 호스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맥OS 앱에 해당하는 항목이니까 일단 스킵하도록 할게요. 루트박스 또는 무작위 가상 항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타 메커니즘을 제공한 앱은 구입 전에 고객에게 각 항목 유형의 수령 확률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거는 애플 심사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런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서비스는 그 상품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각 모든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법이 실제로 있지 않나요?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루트박스 또는 무작위 가상 항목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확률형 아이템을 파는 앱은 반드시 확률을 공개해야 합니다. 라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시점에선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기프트 카드, 상품권, 바우처 및 쿠폰은 앱 내 구입을 통해 앱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앱 내에서 판매되고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실제 기프트 카드는 앱 내 구입 이외의 지불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프트 카드, 상품권, 바우처, 쿠폰 이런 것들은 만약에 디지털 형태로만 제공되는 것이라면은 반드시 앱 내 구입, 인앱 결제를 통해서만 판매가 돼야 되고 만약 우편으로 실물 상품권이 발송되는 어떤 상품이라면 그러면 애플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드파티 결제를 통해서 판매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위에서 했던 얘기들이랑 종합해보면 결국 애플이 지향하는 방향은 앱 내에서 순수하게 디지털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애플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는 게 애플이 원하는 방향인 것 같네요. 만약 앱 내에서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상품이 아니다. 똑같은 상품을 다른 플랫폼에서도 구입할 수 있거나
혹은 뭐 고객에게 실물이 전달되는 그런 상품이다. 그러면은 인앱 결제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비구독형 앱은 전체 잠금 해제 옵션을 제시하기 전에 비소모품 IAP 항목을 영원 가격대로 설정하고 XX일 무료 체험이라는 명명 규칙을 따라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릴까요? 비구독형 앱. 네, 일단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무료 체험 시작 전에 해당 기간 및 체험 기간이 끝나면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와 서비스의 내용 및 전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을 앱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콘텐츠의 접근 관리와 무료 체험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영수증 및 기기 확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구독형 앱. 그러니까 구독제를 제공하지 않는 앱이란 뜻인가요? 전체 잠금 옵션을 제시하기 전에 예를 들면 그런 앱이 아닐까요? 일단 앱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앱을 다운받는 것은 무료지만 앱을 실질적으로 앱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유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잠금 해제 기본적으로 앱의 전체가 잠금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걸 해제를 하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대표적으로 뭐 문서 앱들이 이런 게 보통 그런 게 많지 않을까요? MS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독형 앱이긴 하지만 앱을 다운받는 것 자체는 무료고 구독제 가입을 함으로써 전체 잠금, 전체 기능을 해제하는 거잖아요. 무료 구독 상품은 없잖아요. 그걸로 어떤 문서 작업을 하려면은 반드시 어쨌든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뭐 그런 형태의 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걸 비구독형 앱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앱들은 이런 잠금 해제 옵션을 제시하기 전에 비소모품 IAP 항목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IAP 항목? IAP In-App Purchase. In-App 구매. 그걸 IAP를 하는군요. 비소모품 IAP 항목. 비소모품 그러니까 소모되지 않는 인앱 결제 항목을 영원 가격으로 설정하고 한마디로 데모를 제공하라는 얘기고 이거를 가격을 영원으로 설정함으로써 데모는 무료지만 이 데모가 끝나면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유저에게 전달을 하라는 얘기 같은데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원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부분이네요. Non-subscription apps may offer a free time-based trial period before presenting a full unlock option by setting up non-consumable IAP item at price tier 0 that follows the naming convention XX day trial. 정말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놨네요. 원문을 읽어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특정한 형태의 앱은 전체 잠금 해제 옵션을 제공하는 특정한 형태의 앱은 데모 기간을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가격을 영원으로 설정하고 땡땡일 무료 체험이라는 그런 네이밍 컨벤션을 따라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체험 시작 전에 해당 기간 및 체험 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이 끝나면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와 서비스의 내용 및 전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앱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내가 지불해야 될 금액과 그걸 지불함으로써 내가 누리게 될 어떤 기능들, 서비스들이 뭐가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콘텐츠 접근 관리, 무료 체험 기간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별도의 문서가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건 또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 문서고요. 뭐 길진 않네요 생각보다. 지금 당장 읽어보진 않겠지만 별도의 문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오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항목이었는데 이쯤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앱에서 앱 내 구입을 사용하여 NFT, Non-Fungible Tokens를 판매하거나 NFT 관련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네, 인앱 결제를 통해서 NFT 및 NFT 관련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민팅 서비스, 뭐 리스팅 서비스, 트랜스퍼링 서비스. 리스팅이라고 하면 뭐지? 그냥 보여주는 건가? 뭐 아무튼 앱에서 NFT 소유권으로 인해 앱 내의 아이템 또는 기능이 잠금 해제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본인의 NFT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앱에서 NFT 소유권으로 인해
앱 내의 아이템 또는 기능이 잠금 해제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앱에서 사용자 본인의 NFT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는데, 바꿔 말하면 그 NFT의 소유권으로 인해 어떤 앱 내의 아이템이나 기능이 잠금이 해제되지가 않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NFT 앱은 사용자에게 본인의 NFT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앱에서 NFT 소유권으로 인해 앱 내 아이템 또는 기능이 잠금 해제되지 않는 한, 이란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또 원문을 한번 봅시다. Apps may allow users to view their own NFTs, provided that NFT ownership does not unlock features or functionality within the app. NFT의 소유권이, 내가 NFT를 샀어요. 어떤 특정 NFT를 사야만 해금이 되는 기능이나 어떤 피처들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앱은 사용자가 소유권을 가진 NFT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한 NFT를 구매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굉장히 말을 어렵게 써놨네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의 앱 내 구입 이외에 고객을 구입 메커니즘으로 안내하는 버튼, 외부 링크 또는 기타 콜 투 액션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하나요? 앱에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 소유의 NFT 컬렉션을 탐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앱 결제 이외에 서드파티 결제를 유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용자 소유의 NFT 컬렉션을 또 탐색할 수 있다. 서드파티 결제를 유도하는 것과 다른 사용자 소유의 NFT 컬렉션을 탐색하는 게 어떤 연결 지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위에서 설명했듯이 애플은 서드파티 결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렇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다른 사용자의 NFT를 조회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저도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아무튼 NFT를 다루는 앱이라면, NFT 플랫폼 앱 같은 걸 만들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3.1.1 앱 내 구입에 관한 이제 항목들을 읽어봤고요. 다음 3.1.2 구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1.2가 또 꽤 깁니다.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구독. 앱에서 앱스토어 카테고리에 상관없이 앱 내 구입 구독을 자동으로 갱신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앱에 자동 갱신 구독을 추가하는 경우 아래 지침을 따르십시오. 자동 갱신. 그러니까 앱 내에서 판매하는 구독제 상품을 자동으로 갱신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엔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자동으로 갱신한다라는 거는 결국 자동 결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테니까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3.1.2에 A가 있고, 저 밑에 보면 B, C가 쭉 있네요. B, C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허용되는 사용법. 사용자 갱신 구독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동일한 가치의 상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겠죠. 내가 어떤 구독 상품을 샀고 그걸 자동 갱신 옵션을 켜서 뭐 매달 예를 들어 매달 1일에 결제가 되도록 해놨는데, 갑자기 나는 분명 A 구독 상품을 해놨는데 다음 달에 B 구독 상품을 돼서 더 비싼 가격으로 결제가 돼버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구독 기간 최소 7일이어야 하며, 구독 상품의 기간에도 이제 어떤 제한이 있네요. 7일, 최소 7일은 돼야 된다. 사용자의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기기에 귀속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내가 아이폰을 바꾸거나 혹은 아이패드에서 앱을 켰을 때 그게 그대로 연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일 것 같고, 다음 목록이 전부는 아니지만 구독에 대한 올바른 예시로 새로운 게임 레벨, 에피소드별 콘텐츠, 멀티플레이어 지원, 실질적이고 일관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앱,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대량의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 권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및 클라우드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추가 사항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구독제를 지원하는 이제 구독 상품을 판매하는 앱들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추가 사항도 있습니다. 허용된 사용법의 사례들을 쭉 한번 들 것 같네요. 읽어봅시다.
구독은 단품 서비스 유형으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품 서비스 유형. 예를 들어 영화 라이브러리 전체에 대한 구독 서비스와 한 편의 영화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단품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글 영화 같은 데서 제가 뭐 한 편에 1,000원, 2,000원 해서 그 한 편을 영구 구매하는 옵션이 있잖아요. 반면 그게 싫으면은 넷플릭스 가서 이제 다달이 구독료를 내면서 이제 전체 라이브러리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모두 채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단편 대여 혹은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또 개발자가 제작한 모든 앱 및 서비스에 공유된 단일 구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다. 그럼 넷플릭스 iOS 앱, 넷플릭스 아이패드 앱, 맥OS 앱, 그리고 웹 버전, 모든 서비스에 공유되는 단일 구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예, 구독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구독으로 제공되는 게임은 엑스클라우드 같은 거요. 타사 앱 및 서비스에 공유되는 단일 구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앱스토어에서 직접 다운로드해야 하며 구독자가 중복으로 결제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는 구독하지 않는 고객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네요. 나 게임 스트리밍 앱에서 플레이하는 그런 게임들은 타사 앱 및 서비스에 공유되는 단일 구독을 제공해야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아리까리 할 때 원문을 봐야죠. 자, 이거 Games offered in a streaming game service subscription may offer a single subscription that is shared across third-party apps and services. 원문을 봐도 이해가 안 되네요. May offer a single subscription that is shared across third-party apps and services. 이건 진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다음 문장. 그러나 앱스토어에서 직접 다운로드해야 하며 구독자가 중복으로 결제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예, 이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항목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되는 거대 기업이 아니면 힘들겠지만, 혹시나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계신 분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해당 앱이 설치된 사용자의 모든 기기에서 구독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앱에서 구독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용자의 모든 기기에서 구독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패드, iOS, 맥북, 모든 기기에서 구독을 한번 했으면 모든 기기에서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에 대한 또 별도의 문서가 또 있네요. 영문으로 된. 이걸 애플 OS 차원에서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앱은 사용자에게 해당 앱을 평가하거나 이용 후기를 작성하거나 다른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앱의 기능, 콘텐츠 사용을 빌미로 유사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유저에게 강요하지 말란 얘기죠. 리뷰 남기는 걸 강요하거나, 물론 리뷰 남기기를 부탁하는 앱들은 굉장히 많죠. 앱을 평가해 주세요 하면서 리뷰를 입력할 수 있는 어떤 팝업을 띄우거나 앱스토어로 보내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강요는 하지 않죠. 강요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혹은 다른 앱을 다운로드 하도록 역시 유도는 할 수 있겠죠. 유도는 하고 추천을 할 수 있겠지만 역시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앱에 의존한다. 그러면 그거는 곧 그 다른 앱을 다운로드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라고 간주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엔 심사에서 거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 그런 내용이 나네요. 어떤 앱의 기능, 컨텐츠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유사 행위, 그러니까 평가를 강요하거나 다른 앱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른 앱과 마찬가지로 구독을 구입한 사용자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기, 연락처에 업로드하기, 지정한 횟수만큼 앱 사용하기 등 추가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도 구입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독을 구입한 사용자, 그러니까 돈을 냈으면 SNS에 올리기, 뭐 하기, 보통 이런 챌린지를 주는 거는 돈을 안 낸 유저에게 보통 시키는 거잖아요. 돈을 안 냈으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 우리 앱을 홍보를 하거나, 뭐 우리 앱에 어떤 컨텐츠를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런 챌린지를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주고 구독을 했으면 이런 것들 당연히 스킵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주고 구독을 구입한 사용자는 별도의 챌린지 없이 바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에는 소모성 크레딧, 잼, 게임 내 화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모성 제품 할인 항목 을 구독에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잼, 화폐 이런 것들 합쳐서 뭐 포인트라고 합시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포인트 역시 구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잼 패키지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플래티넘 멤버십. 특정 티어의 구독제 상품을 결제를 했을 때 그 상품의 티어가 부여하는 할인율, 그 멤버십을 가진 사람이 적용받는 할인율이 별도로 있고, 그 구독제를 가진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제공받는 할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 내가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게임 스토어 안에서 게임 내 화폐, 즉 크레딧을 판다고 해요. 그럼 그 크레딧을 원래는 일반 유저에게는 뭐 1,000원에 1,000크레딧씩 팔고 뭐 만원에 10,000크레딧씩 팔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구독을 하고 있는 VIP 구독, VIP 패스를 구입한 유저에게는 특별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1,000원에 2,000크레딧, 뭐 만원에 20,000크레딧 이런 식으로 2배씩 준다. 그런 상품도 구독제에 포함해서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기존 앱을 구독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미 결제를 완료한 기존 사용자에게는 주요 기능을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원래는 구독 앱이 아니었는데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통해서 구독 기반 앱이 되었을 경우에도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기 전에 결제를 한 사용자에게는 계속해서 그 기능을 제공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포토샵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포토샵이 옛날에는 패키지로 팔았잖아요. 막 패키지 하나에 뭐 기본 막 60만, 70만 원 하고 이제 프로 버전으로 가면 100만 원 넘어가고 하는 거를 옛날에는 하나씩 다 샀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구독제의 돈 맛을 보고 나니까 이 패키지 상품을 이제 삭제를 하고 현재는 완전 구독제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포토샵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을 하기 이전에 포토샵 패키지를 샀던 사람이라면 계속 그 포토샵을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 한 번 결제해서 영원히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었다가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면서 구독제로 다달이 월정액제로 바꿨다. 그래서 계속해서 게임을 하면 월 뭐 3,000원씩 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기 전에 이 게임을 10,000원 주고 샀다. 그럼 나는 평생 무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유저들이 누리던 혜택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동 갱신 구독형 앱은 앱스토어 커넥트에 명시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또 별도의 문서가 있는데, 그래도 이건 한글로 되어 있는 문서네요. 구독 프로모션에 관한 얘기인데, 네,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구독형 서비스 앱인데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이 문서를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용자에게 사기 행위를 시도하는 앱은 앱스토어에서 삭제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사용자를 기망하여 구독을 구입하도록 하거나 미끼를 이용한 유인 상술 및 사기 행위를 통해 사용자를 속이는 앱이 포함되며, 해당 앱은 앱스토어에서 삭제되며 개발자는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에서 제명될 수 있습니다. 예, 사기치지 말란 얘기고요. 정직하게 장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1.2A의 마지막으로 애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신규 셀룰러 데이터 요금제가 포함된 번들을 구성할 경우 번들로 구입할 수 있는 자동갱신 음악 및 비디오 구독이 셀룰러 데이터 이동 통신사 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기본 앱을 말하는 거겠죠. 이거는 통신사 앱에서 앱 내 구입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기타 자동갱신 구독도 애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신규 데이터 요금제와 함께 구입할 수 있는 번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통신사 기본 앱이 어떠한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그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요금제와 함께 그 구독 상품을 애플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구독에는 소모성 항목 이용이나 할인이 포함될 수 없으며 구독이 셀룰러 데이터 요금제와 동시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모성 항목 이용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할인을 할 수 없다? 할인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데이터 요금제가 종료되면 그것도 같이 종료가 돼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SKT를 쓰는데 SKT에서 개발한 앱인지 뭐 SKT한 제휴를 맺은 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플로가 있잖아요. 음악 스트리밍에 플로가 있는데 저도 그래서 SKT 유저다 보니까 한동안 플로를 쓰다가 지금은 애플 뮤직을 쓰고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플로를 쓰면은 통신사 요금제랑 이제 연동이 돼서 할인해주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원래대로랑 한 달에 9,800원씩 내야 되는데 내가 SKT 요금제를 내고 있으니까 뭐 4,900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연계 상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할인이 포함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정확히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애플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경우 데이터 요금제가 포함된 어떤 번들을 구성할 경우, 여기서 번들이라 하면 구독 상품을 말하는 거겠죠. 이동통신사 앱 통신사 기본 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3.1.2 B 업그레이드 및 다운그레이드. 원활한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다양하게 변형된 같은 항목을 사용자의 부주의로 여러 번 구독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구독 상품들 간에 티어별로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음 3.1.2 B 업그레이드 및 다운그레이드. 원활한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다양하게 변형된 같은 항목을 사용자의 부주의로 여러 번 구독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구독 상품들 간에 티어별로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일반 구독제, 뭐 VIP 구독제, 뭐 등등 여러 티어로 나눠져 있을 텐데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옮겨가는 그게 위일 경우 업그레이드고 그게 아래일 경우 다운그레이드겠죠. 이 과정이 원활해야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변형된 같은 항목.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은 건데 뭐 다른 것처럼 포장이 돼가지고 사용자가 그거에 속아 넘어가서 똑같은 것을 여러 번 구독하게 만든다던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구독 업그레이드 및 다운그레이드 옵션 관리에 관한 모범 사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범 사례에 대한 또 다른 링크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또 다행히 한국어로 되어 있네요.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긴 아까 나왔던 페이지이긴 한데 한 번쯤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1.2C 구독 정보. 고객에게 구독을 요청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월별 발행 횟수 정보, 클라우드 저장 공간 정보, 서비스 접근 방법 등과 같은 구입 항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네, 이게 핵심이죠. 구입 항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라. 또한 계약, 세금 및 금융거래의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 사용권 계약 스케줄 2에서 설명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와, 이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 사용권 계약 스케줄 2 이건 또 무슨 소리일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일일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구독 정보를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뭐 계약, 세금, 금융거래에 관한 애플이 지정한 어떠한 이 스케줄 2라고 불리는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나봐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요구사항을 정확히 설명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1.3 기타 구입 방법. 다음 앱은 앱 내 구입 이외의 구입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 속한 앱은 앱 내에서 사용자에게 앱 내 구입 이외의 구입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없습니다. 3.1.3a에 명시된 경우 제외. 그러니까 3.1.3a의 경우 이렇게 길게 설명했던 이 사례들을 말하는 거고, 이걸 제외하고는 앱 내 구입 이외의 방법으로 구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앱 외부에서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앱 내 구입 이외의 구입 방법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네, 다음 앱이라 하면 이제 3.1.3a부터 B, C, D, E 뭐 쭉쭉쭉 가서 G까지 있는 이 사례들을 말하는 건데, 이 지금부터 설명하게 될 이 앱들은 네, 인앱 결제 말고도 다른 구입 방법을 서드파티 결제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그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는 없다. 서드파티 결제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권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약간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앱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그러니까 웹이라든가 같은 서비스의 다른 플랫폼에서는 이 서드파티 결제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A. 읽기 도구 앱. 사용자는 앱을 통해 이전에 구입한 컨텐츠나 컨텐츠 구독, 특히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비디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컨텐츠나 컨텐츠 구독을 이용할 수 있다. 네, 대표적으로 전자책 앱 같은 게겠죠. 예전에 구입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읽기 도구 앱에서 무료 사용자에게는 계정 생성 기능을 제공하고 기존 고객에게는 계정 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 무료 사용자에게는 계정 생성 기능을 제공한다. 기존 고객에게는 계정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복잡하게 써놨는데 계정 생성 기능을 제공하고 그러고 나면 계정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라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료 사용자에게는 그럼 계정 생성 기능을 제공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 뭐 기존 고객, 그럼 신규 고객에게는 계정 관리 기능을 제공 안 한다는 얘기인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읽기 도구 앱 개발자는 External Link Account Entitlement, 외부 링크 계정 권한을 요청하여 계정의 생성 또는 관리를 위해 개발자가 소유하거나 책임을 유지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링크를 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링크를 타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External Link Account Entitlement라고 되게 정확하게 써놨는데, 외부 링크 계정 권한, 정확히 어떤 걸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다행히 한글로 된 문서가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계정 생성 관리 기능이 반드시 앱 내에 존재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이 외부 링크 계정 권한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권한을 획득을 하면 앱 외부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정 생성 또는 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자책 앱이다. 전자책 앱인데 내가 이 앱에서 자체적으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이 앱 내에서 자체적으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계정 관리 기능을 100%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회원가입하기라는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앱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외부 웹 브라우저로 연결이 돼서 웹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처리를 해서 다시 돌아와서 로그인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동작은 허용되진 않지만 이 External Link Account Entitlement, 외부 링크 계정 권한이라는 특수한 권한을 얻었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러한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별도의 문서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엑스코드에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서 그 권한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 B, 멀티 플랫폼 서비스. 자, 멀티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되는 앱은 멀티 플랫폼 게임의 소모성 항목을 포함하여 다른 플랫폼이나 개발자 웹사이트 상의 앱에서 획득한 콘텐츠, 구독 또는 기능 등을 해당 앱에서도 앱 내 구입을 통해 사용 가능할 경우 이러한 항목에 대해 사용자 접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멀티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된 앱, 그러니까 iOS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에서도 운영이 되고 PC에서도 웹에서도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동시에 서비스되는 그런 앱은 소모성 항목을 포함하여, 소모성 항목 그러니까 소모형 아이템이라는 거겠죠. 다른 플랫폼이나 개발자 웹사이트 상에서 앱의 컨텐츠, 그러니까 내가 iOS 앱을 쓰고 있지만 안드로이드 버전을 쓰면서 획득했던 어떤 기능들,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앱 내 구입을 통해 사용 가능할 경우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사용자 접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부 플랫폼에서 내가 구입했던 컨텐츠가
지금 현재 이 iOS 앱에서도 앱 내 구입을 통해서 똑같은 걸 구입을 할 수 있다면 iOS 버전에서도 그 컨텐츠를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이제 바꿔 말하면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구매를 했던 어떤 아이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iOS 버전에선 인앱 결제를 통해 구입하는 걸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아이템을 iOS 버전에서는 넣으면 안 된다, 구현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플랫폼, 뭐 대부분은 멀티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하겠죠. 안드로이드, iOS 혹은 뭐 그 외의 플랫폼에 동시에 서비스를 한다면 이런 부분을 꼭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C, 기업 서비스. 앱이 직원 또는 학생용으로 조직 또는 그룹에만 직접 판매되는 경우 기업 사용자가 이전에 구입한 콘텐츠 또는 구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단일 사용자 또는 가족 판매 앱에서는 앱 내 구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특정 조직에서만 판매되는 앱일 경우 예를 들어 뭐 그룹웨어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룹웨어라든가 아니면 뭐 협업 툴 같은 거 그런 앱들이 있겠죠. 특정 조직에서 벌크로 구매해서 직원들한테 배포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그런 앱들 같은 경우는 기업 사용자가 그러니까 어드민 사용자겠죠. 그 해당 조직의 관리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 기업 사용자가 이전에 구입한 컨텐츠 또는 구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조직 관리자가 구입한 컨텐츠를 그 조직 구성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같네요. 혹시 모르니까 원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3.1.3.c Enterprise Services. If your app is only sold directly by you to organizations or groups for their employees or students, you may allow enterprise users to access previously purchased content or subscriptions. Consumer, single user, or family sales must be in-app purchase. 네, 특별히 다른 내용은 보이지 않네요. 아무튼 제가 이해한 내용은 기업 사용자, 그러니까 특정 조직의 관리자 역할을 가진 사람이 구입한 콘텐츠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앱을 사용할 때 그 구입한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만약 그 조직 구성원이 아닌 뭐 단일 사용자, 그 조직과 관련이 없는 사용자라면 앱 내 구입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어떤 오피스 앱이 있어요. 뭐 굳이 MS 오피스 앱이 아니더라도 오피스 앱이 있고 이거를 회사에서 조직 관리자가 이 오피스 앱 구독 상품을 벌크로 구매해서 회사 사람들에게 쫙 뿌렸어요. 그럼 이 조직에 속한 회사 사람들은 그 앱의 구독 서비스를 무료로 누릴 수 있는 거겠죠. 왜냐면 관리자가 미리 사뒀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 개인 유저다. 그럼 각자 알아서 사야 된다 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3.1.3D 개인 간 서비스. 앱에서 두 사용자 사이에 실시간 개인 간 구입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학생 교습, 의료 상담, 부동산 둘러보기 또는 피트니스 트레이닝 지불 방법으로 앱 내 구입 이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사용자 사이에 실시간 어떤 구입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이거는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당근마켓? 당근마켓이란 게 두 사용자 간의 1대1 거래를 이제 매칭시켜주는 플랫폼이니까 이 카테고리에 아마 속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경우에는 앱 내 구입 이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당근마켓은 제대로 된 예시가 아닐 수 있는 게 대부분 각자 만나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 결제를 하잖아요. 뭐 그것도 인앱 결제 이외의 구입 방법에 속하는 거라면 뭐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그렇겠죠. 지불 방법으로 어떻게 인앱 결제를 강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 간에 직거래를 하겠다는데 그걸 꼭 당근마켓 앱을 통해서 인앱 결제를 통해서 애플의 수수료까지 지불해 가면서 중고 거래를 해야 한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유저 간의 실시간 구입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인앱 결제 외에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1대 다 실시간 서비스는 앱 내 구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1대 다 실시간 서비스 대표적으로 스트리밍 앱이 있겠나요?
네. 한 명의 스트리머에게 여러 명의 구독자, 여러 명의 시청자들이 뭐 돈을 쏜다든가 할 때는 그럴 때는 반드시 앱 내 구입을 사용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개인 간 서비스 간에는 그러한 제약사항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 앱 외부의 상품 및 서비스. 사용자가 앱 외부에서 소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앱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지불 방법으로 애플페이 또는 기존 신용카드 입력과 같은 앱 내 구입 이외의 구입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는 또 예외적으로 앱 내 구입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아예 강제를 하고 있네요. 앱 외부의 상품 및 서비스. 앱 외부에서 소비한 상품. 대표적으로 실물 상품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앱을 통해 구입할 때는 인앱 결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쇼핑 앱이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쿠팡에서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 애플페이,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결제 방법을 쿠팡에서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게 iOS 앱이라고 해서 인앱 결제를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다른 쇼핑 앱에서도 iOS 인앱 결제를 지원하는 건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앱 외부에서 유통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판매를 할 때는 앱 내 구입 이외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앱 내 구입을 무조건 사용해라라는 스탠스인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반대를 규정하고 있는 좀 이례적인 항목이네요. 다음 F. 무료 독립형 앱. 유료 웹 기반 도구, 예를 들어 VoIP, 클라우드 저장 공간, 이메일 서비스, 웹 호스팅 등의 독립형 파트너 역할을 하는 무료 앱은 앱 내 구입이 없거나 앱 외부에서 구입하기 위한 동작 호출이 없는 경우 앱 내 구입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현이 좀 어렵네요. 유료 웹 기반 도구의 독립형 파트너 역할을 하는 무료 앱. 어떤 유료 앱 웹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엔드라이브라고 합시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합시다. 그 엔드라이브에 대한 파트너 역할을 하는 무료 앱. 엔드라이브 서비스 자체는 기본적으로 웹을 메인으로 해서 제공이 되지만 엔드라이브 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당연히.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메인 플랫폼이 웹이기 때문에 앱은 파트너 역할을 하는 무료 앱의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앱 내 구입이 없거나 앱 외부에서 구입하기 위한 동작 호출이 없는 경우,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앱 외부에서 구입하기 위한 동작 호출이 없는 경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앱 내 구입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앱 내 구입이 없으면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거는 무슨 소릴까요? 앱 외부에서 구입하기 위한 동작 호출이 없는 경우, 뭐 그런 말이 아닐까요? 인앱 결제를 사용하든 어떤 서드파티 결제를 사용하든 앱 내부에서만 구현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앱 외부, 그러니까 웹페이지로 이동한다던가 거기서 결제를 하게 한다던가 그런 동작만 없으면은 앱 내 구입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앱 내부에서 전체를 다 처리해라. 어떤 결제 방법을 사용하든 네 자유지만 앱 내부에서만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 무료 독립형 앱, 유료 웹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독립형 파트너 앱, 그런 독립형 파트너 앱 이런 경우는 이러한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앱 내부에서만 처리를 한다면 꼭 인앱 결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될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G. 광고 관리 앱. 자, 앱의 유일한 목적이 광고주, 제품 서비스 또는 이벤트를 광고하는 개인 또는 회사, 광고주가 다양한 미디어 유형 등 전반에서 광고 캠페인을 구입 및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 앱의 유일한 목적이 광고 관리인 경우, 광고주가 자기가 내놓은 광고를 이제 구입하고 관리하는 그런 게 메인 기능인 경우 앱 내 구입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광고주가 아니다 보니 그 광고 관리 앱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 앱이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광고 관리 앱은 여러분이 광고주시고 이제 광고를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앱들은 반드시 인앱 결제를 사용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앱은 캠페인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앱에 표시할 광고를 구입하는 것,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앱에서 게시물 부스트 판매를 포함하여 앱에서 경험 또는 소비하는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구입할 때는 앱 내 구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앱은 캠페인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광고 관리 앱에는 광고를 띄우지 않는다라는 얘기인가요? 띄우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원문을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These apps are intended for campaign management purposes and do not display the advertisements themselves. 네, 그런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광고 관리 앱은 자체적으로 광고를 띄우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광고 관리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라면은 자기 앱에 광고를 넣으면 안 된다. 이걸로 광고를 통해 이 앱에다 광고를 넣어서 수익을 창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앱에 표시할 광고를 구입하는 것. 동일한 앱에 표시할 광고를 구입하는 것. 예를 들어 내가 인스타를 보고 있는데 인스타에 광고를 올리려고 할 때 그 인스타그램 앱에서 그 광고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광고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 광고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요금을 지불한다던가 그런 거를 인스타그램 앱 안에서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앱 내 구입, 인앱 결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로 든 건 소셜미디어 앱에서 게시물 부스트 판매라고 돼 있는데 매칭 앱, 그러니까 틴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 본인을 광고해야 되는 플랫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광고 관리 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 본인을 부스트하기 위한 본인의 프로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위해서 부스트를 판매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부스트 판매가 정확히 그런 얘기랑 통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앱 내 구입을 사용해야 된다. 왜냐면 앱에서 경험 또는 소비하는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구입할 때 정확히 그런 경우니까 그럴 때는 앱 내 구입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앱 내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할 때는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네요.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지금까지 읽었던 것들 종합해 보면 내가 앱에서 판매한 상품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건지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금이라도 걸릴 만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진지하게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연결된 문서까지 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개괄적으로 읽으면서 대충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둘러보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앱에서 어떤 컨텐츠를 판매를 하려고 한다 하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파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G까지 읽어봤고 3.1.3 기타 구입 방법, 그러니까 인앱 결제, 앱 내 구입 이외의 결제 방법을 어떤 경우에 허용을 하고 어떤 경우에 인앱 결제를 사용할 수가 없는지 그런 사례들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1.4 하드웨어 기반 콘텐츠, 기능이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앱 내 구입을 사용하지 않고 앱에서 해당 기능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원경과 동기화할 때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천문학 앱, 특정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겠죠. 요즘 굉장히 코드레스 이어폰 많이 쓰니까. 그리고 일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앱도 같이 판매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특정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 앱, 이런 경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앱 내 구입을 사용하지 않고 앱에서 해당 기능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내가 앱만 있고 이어폰이 없으면 그 앱을 당연히 100% 사용할 수 없겠죠. 거의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앱 내 구입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기능 잠금 해제할 수 있어야겠죠. 그 앱 내 구입을 사용하지 않고라는 게 하드웨어가 있으면 해당 기능을 잠금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얘기를 돌아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승인된 실제 상품, 예를 들어 장난감과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작동하는 앱 기능은 앱 내 구입을 사용하지 않고 기능 잠금을 해제할 수 있으나 앱 내 구입 옵션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앱 기능을 잠금 해제하는데 관계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거나 광고 또는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말을 되게 어렵게는 해놨네요. 실제 상품과 그 하드웨어와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작동한 앱, 그러니까 반드시 이 하드웨어와 연결해서 작동해야 되는 그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블루투스 이어폰 컨트롤러 앱 같은 거를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결합해서 작동하는 앱들 뭐가 있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잘 없는데 아무튼 그런 앱들은 앱 내 구입 옵션도 함께 제공하라고 합니다.
하드웨어가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닌 그런 기능들을 잠금 해제하는 옵션을 제공한다면 그거를 하드웨어 없이 앱 내 구입만으로도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얘기 같네요. 어떤 사례가 있을지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어서 일단은 그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계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거나 뭐 그런 일은 당연히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기반 컨텐츠, 하드웨어와 연동해서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 지켜야 될 지시사항을 한번 또 읽어봤습니다. 다음 3.1.5 암호화폐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 지갑, 2. 채굴, 3. 교환, 4. ICO 등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빠르게 읽어봅시다. 자, 1. 지갑, 앱을 통해 가상통화를 보관할 수 있으나 이는 조직으로 등록된 개발자가 제공된 앱의 하나입니다. 앱을 통해 가상화폐를 뭐 정확히 말하면 사실 가상화폐를 보관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키를 관리한다, 키를 보관한다라는 의미겠죠. 그 가상통화를 보유한 키를 보관할 수는 있으나 이는 조직으로 등록된 개발자가 제공된 앱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개발자가 개발한 지갑 앱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자, 그리고 채굴이 기기 밖에서 행해지는 경우 예를 들어 클라우드 기반 채굴,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앱은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없습니다. 누가 아이폰 하드웨어를 가지고 채굴을 들려고 할까 싶긴 하지만 아무튼 앱에서 채굴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다음 3. 교환. 앱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적절한 라이선스 및 허가를 받은 국가 또는 지역에 하나여 앱을 통해 승인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 혹은 전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및 허가를 받은 지역에 한해서 승인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직접적인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인가요? 거래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뭐 직접 송금하는 거를 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거래소 앱처럼 한 암호화폐 계정에서 또 다른 암호화폐 계정으로 직접 송금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를 통해서 이거를 현금화를 시킨다던가 혹은 두 계정 사이의 거래를 중개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거래 혹은 전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은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승인된 거래소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정 간에 직접 거래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를 중개한다던가 하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은 이러이러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업비트 같은 게 있겠죠. 자, 다음 ICO, Initial Coin Offerings. 그 주식의 IPO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죠. 암호화폐 선물 및 기타 암호화 증권 또는 유사 증권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앱은 반드시 기존 은행, 증권회사, FCM, 선물거래 위탁 판매자라고 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또는 기타 승인된 금융기관에서 만든 것이어야 하며 모든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ICO 남발하지 마라 라는 의의에서 반드시 ICO를 할 때는 은행, 증권회사 등 승인된 금융기관에서 만든 것만 ICO를 할 수 있으며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한마디로 내가 직접 코인을 만들어서 아무한테도 그 어떤 승인도 받지 않은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코인을 내 앱을 통해서 ICO를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승인된 금융기관에서 만든 앱만 암호화폐 ICO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ICO뿐만 아니라 그 외에 선물 거래, 암호화 증권, 토큰 증권 같은 거 말하는 것 같고요. 또 유사 증권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것. ICO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된 그 거의 대부분의 거래, 암호화폐나 그 관련 증권에 관련된 거래를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는 앱은 승인된 금융기관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제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암호화폐 앱은 다른 사용자의 다운로드 유도, 소셜 네트워크 홍보 등 작업 완료를 대가로 화폐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쵸. 이런 프로모션 이벤트 같은 걸로 해서 친구 추천하거나 SNS에 뭐 공유하기 이런 걸 해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3.1.5 항목을 읽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이 아니구나. 3.1.6 애플페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플페이를 사용한 앱은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전에 상품 구입 정보를 사용자에게 모두 제공해야 하며 애플페이 브랜드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이것과 이것에서 설명한 대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과 맞물리는 부분이라서 애플에서 자체 브랜드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다 보니까 좀 까다롭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플페이 마케팅 지침과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 앱에서 애플페이를 지원한다.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설명한 대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반복 결제를 제공하기 위해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앱은 최소한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반복 결제를 제공하기 위해 그러니까 구독 상품 같은 거, 구독 갱신할 때 자동 결제 같은 거 그런 걸 말하는 것 같네요. 그런 앱들은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하던데 뭐가 있냐? 갱신 기간 및 이 기간이 취소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 지금 이 결제를 진행을 하면 앞으로 매달 뭐가 나간다라는 거를 이제 공시를 해야 되고 각 기간에 제공할 내용 그리고 그 구독 상품을 결제했을 때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고객에게 실제로 청구되는 금액 취소 방법 이 네 가지를 최소한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애플페이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럼 이 두 문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여기서 설명한 대로 그대로 구현을 하며 그리고 이 네 가지 핵심적인 정보를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3.2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기타 비즈니스 모델 문제. 여기도 3.2.1, 3.2.2 이렇게 좀 짧게 있는데 금방 또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목록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여러분이 제출한 앱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음 몇 가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유의하십시오. 밑에 있는 것들은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위에서 설명한 것들이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기타에 관련되는 것들인데 이거는 상당히 유동적인 듯 합니다. 추가될 수도 있고 뭐 삭제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출한 앱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밑에 항목들이 추가되고 삭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3.2.1 가능한 경우 3.2.2는 뭐지? 가능하지 않은 경우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네요. 다음 조건을 충족한 것들은 승인이 될 수 있고 다음 조건은 이 조건에 걸리는 것들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능한 경우부터 승인되는 경우부터 읽어봅시다. 자, 1. 해당 앱이 단순히 여러분의 앱 카탈로그가 아닌 경우에 한해 앱 내에서 구입 또는 홍보하기 위해 여러분의 앱을 표시하는 경우 앱 카탈로그라고 하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아닌 경우에 한해 앱 내 구입 또는 홍보하기 위해 원문 잠깐 읽어볼게요. Displaying your own apps for purchase or promotion within your app provided the app is not merely catalog of your apps. 그러니까 앱 내에서 자기 스스로를 홍보하거나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을 홍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굳이 왜 띄워놓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 유튜브에서 유튜브 광고 띄워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괜찮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 아래 내 앱이 단순히 앱 카탈로그 그러니까 앱에 대한 설명서 같은 그런 단순한 앱이 아니라면은 셀프 홍보, 셀프 프로모션 이런 거 괜찮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카탈로그 of your apps라고 하면 정확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앱이 그냥 카탈로그?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2. 해당 승인된 요구사항 예를 들어 건강관리, 항공, 손쉬운 사용에 따라 제작된 타사 앱 모음을 표시 및 추천하는 경우 단순한 홍보물처럼 보이지 않도록 앱에는 신뢰할 수 있는 편집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승인된 요구사항에 따라 제작된 타사 앱 모음을 표시 및 추천하는 경우 내 앱에서 다른 회사의 앱을 표시 및 추천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두 회사 간의 제휴를 맺었다던가 혹은 굉장히 대중적인 앱이라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선 카카오톡이 굉장히 대중적인 앱이니까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라는 뭐 기능을 여러 가지 앱에서 많이 추가를 하잖아요. 이게 꼭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한 것이 아니라 앱 자체에서 카카오톡과 이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소셜 로그인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려나? 아니다.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타사 앱 모음을 표시 및 추천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단순히 타사 앱 기능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타사의 앱을 혹은 앱 모음을 보여주고 추천하는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사례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홍보물처럼 보이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편집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이거 굉장히 모호한 규정이네요. 예를 들어서 숙박 중개 앱이다. 그럼 여러 가지 숙박 서비스, 숙박 플랫폼에 뭐 에어비앤비, 뭐 야놀자, 여기 어때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 앱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숙박을 하라라고 이제 중계를 해주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플랫폼 앱들에 대한 홍보물처럼 보이지 않도록 편집 컨텐츠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굉장히 두리뭉술한 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도록 넘어갈게요. 다음 3번. 해당 승인된 대여 컨텐츠의 대여 기간이 만료된 후 접근을 비활성화하는 경우 다른 항목과 서비스는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10개의 영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구매한 거고 그 중에 나머지 5개가 대여한 거다. 나머지 5개의 대여 기간이 끝났으면 그 대여 기간이 끝난 5개만 비활성화 돼야지 내 구입한 항목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면 안 되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 4번. 결제액을 지불하거나 받고 할인 금액을 전달하거나 신원을 확인하는데 지갑 패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앱이 거부되며 지갑 자격 증명이 취소됩니다. 여기서 지갑 패스라고 하면 애플의 기본 앱 중 하나의 원래 앱의 기능인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소비자로서 사용해 본 적도 없고 개발자로서 만져본 적이 없는 기능이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거래를 하거나 신원 증명을 하거나 이런데 지갑 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거부될 수 있으며 지갑 자격 증명이 취소됩니다. 지갑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보죠. 어떤 자격 증명이 있나 보죠. 그런 것들이 취소된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보험 앱은 무료여야 하고 배포한 지역의 법률 및 준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앱 내 구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험 앱. 그렇죠. 보통 무료겠죠. 근데 무료여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아닌데 보험 앱 가는 거를 유료로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긴 하죠. 배포한 지역의 법률 및 준수 규정에 따라 하며 당연한 얘기고 앱 내 구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앱 내 구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 아무래도 보험 앱도 이제 넓게 보면 금융 앱의 한 카테고리에 속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러 금융 앱을 써보면서 뭐 송금하거나 뭐 이체를 하거나 어떤 상품을 가입 또는 해약하거나 이런 기능들은 있어도 뭔가 앱 내 구입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구매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뭐 아무튼 그런 보험 앱은 앱 내 구입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 앱을 개발하고 계신 분들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6번. 승인된 비영리 단체는 해당 모금 운동이 모든 앱 심사 지침을 준수하고 모금 운동이 앱 심사 지침을 준수한다. 이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지금까지는 앱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모금 운동에 어떤 적용되는 심사 지침이 있나요? 아무튼 애플페이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자사 앱 또는 타사 앱 내에서 직접 모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반드시 공개하고 해당 지역의 법률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기부자에게 적절한 세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청이 있을 경우 앱 심사팀에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부자를 다른 비영리 단체에 연결하는 비영리 플랫폼의 경우 앱에 표시되는 모든 비영리 단체는 반드시 비영리 단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로 승인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비영리 단체에서 모금 운동을 하기 위한 앱이라면 그 모금 운동이 앱 심사 지침을 준수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애플페이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사 혹은 타사 앱 내에서 직접 모금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앱 내에서 인앱 결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거는 또 앱 내에서 뭔가 결제를 해서 모금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 현황을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지역 법률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세금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발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청이 있을 경우 앱 심사팀에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무상으로 돈을 요청하는 앱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런 케이스겠죠. 그리고 다른 비영리 단체에 연결하는 비영리 플랫폼인 경우 그 앱에서 뜨는 모든 비영리 단체는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승인을 받는 방법은 여기에 별도의 문서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번. 앱 내 구입을 사용하지 않고도 개별 사용자가 다른 개별 사용자에게 금전적 선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 해당 선물은 온전히 제공자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야 하며, B. 금액 전체가 수신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든지 금전적 선물이 디지털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것과 연관될 경우 반드시 앱 내 구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앱 내 구입을 사용하지 않아도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건 가능하다. 근데 이때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그러니까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 해당 선물은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선물을 보낼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보낼 수 있는 선물은 한 가지 아이템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보낼지 말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이건 좀 모호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제공자 본인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그리고 금액 전체가 수신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수수료를 떼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것도 좀 모호할 것 같네요. 하지만 디지털 컨텐츠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것과 연관이 되면은 반드시 앱 내 구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가 위에서 읽었던 거, 앱 내 구입에 관해서 읽었던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앱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앱 내 구입을 사용하도록 애플이 굉장히 강력하게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선물을 하는 대상이 디지털 콘텐츠 또는 서비스라면은 그때는 앱 내 구입을 사용해야 된다. 나머지 경우는 이 두 조건만 해당한다면은 꼭 앱 내 구입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8번. 금융거래, 투자 또는 자금관리에 사용되는 앱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하나은행에서 내야 되고, 국민은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국민은행에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가지 항목들을 보면서 어떤 경우들이 허용이 되는지를 살펴보았고, 반대로 이제 어떤 경우가 허용되지 않는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개냐? 9개? 9개인가요? 9개인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앱스토어와 비슷하게 타사 앱 확장 프로그램, 플러그인을 표시하거나 일반적인 모음으로써 인터페이스를 제작하는 경우. 앱스토어 같은 뭔가 다른 앱을 판매 혹은 중개한다거나 앱스토어를 대체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안드로이드에는 갤럭시 스토어라든 제조사에서 만든 또 다른 서브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iOS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타사의 확장 프로그램 플러그인을 표시하거나 일반적인 모음이라고 하는 정확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타사의 어떤 앱이나 플러그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은 안 된다. 앱스토어를 대체할 생각을 하지 마라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푸시 알림, 카메라, 자이로스코프 같은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내장 기능 또는 애플 뮤직 접근, 아이클라우드 저장 공간 같은 애플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경우, 과연 누가 푸시 알림, 카메라, 자이로스코프 같은 이런 기능들을 돈 주고 판매를 할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애플 뮤직에 대한 접근, 아이클라우드 저장공 같은 기본적으로 애플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볼모로 잡아서 그게 애초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서비스를 상품화하면은, 그런 애플 서비스들을 상품화하려는 경우 앱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우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렇다고 합시다. 앱에서 QR코드를 스캔하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 앱의 서비스를 완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QR코드를 스캔해야 되는데, 이 앱 내에서 QR코드를 스캔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쓰려면 돈을 내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저희는 일반적인 마인드로는 상상도 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애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하드웨어 기능을 락시켜놔서
이거를 돈을 내서 언락을 해라 이런 경우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애플에서 제공하는 뭐 애플 뮤직이나 아이클라우드 같은 그런 서비스 역시도 돈 주고 기능을 해금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 인위적으로 광고 노출수 또는 클릭수를 높이는 경우 주로 광고를 표시하기 위해 제작된 앱도 해당합니다. 클릭베이트라고 하죠. 이거 뭐 그런 경우도 해당하려나요? 이게 X 버튼이 있길래 눌렀더니 막 꺼지지 않고 오히려 그 광고 페이지로 이동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유저를 기만해서 인위적으로 광고 클릭수를 뭐 늘린다던가 그런 시도가 있는 경우 광고 플랫폼 설령 이게 광고를 표시하는 것이 주된 기능인 앱이라도 이런 클릭베이트가 있으면 이런 선을 넘는 경우가 있으면은 거부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승인된 비영리 단체이거나 위 섹션 3.2.1의 4번 3.2.1의 4번 지가 패스에 관련된 내용이었네요. 이 지가 패스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는 아니지만 자선사업과 모금 행사를 목적으로 앱 내에서 기부금을 모으는 경우 이러한 이유로 모금하는 앱은 앱스토어에서 무료여야 하며 사파리나 SMS 같은 앱 외부에서만 기부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승인된 비영리 단체거나 이 원래 패스에 관련된 여기서 무슨 내용이 있었죠? 그 지갑 자격 증명 이 얘기 말하는 것 같아요. 원래 지갑 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앱이 그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런 원래 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허가를 받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자선 모금 행사를 할 수는 있다. 다만 그런 앱들은 무료여야 하며 실제로 기부금을 할 때는 아까 그 기부금 그 승인된 비영리 단체 얘기할 때 앱 내에서 이제 인앱 결제를 통해서 모금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모금을 할 때 SMS나 사파리 같은 외부에서 기부금을 모아야 된다. 앱 내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어떠한 경우 3.2.1 그러니까 지갑 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특별히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무료로 앱을 배포해야 하며 앱 외부에서만 기부금을 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였네요. 그 다음 5번 위치 또는 이동통신사 같은 기준에 따라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임의로 제한하는 경우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고 또는 어떤 통신사를 쓰느냐 이런 기준으로 사용자의 기능을 제한하는 경우 이제 거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앱 사용자는 무조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이길 원해. 그래서 GPS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다. 그럼 이 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 뭐 막는다든가 이런 식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6번. 앱 사용자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기, 연락처 업로드하기, 지정된 횟수만큼 앱 사용하기 등 추가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도 구입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도 이러이러한 활동을 제가 뭐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뭐 표현을 하긴 했었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그걸 인증을 해야 뭔가 본인이 돈을 내고 구입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위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구입한 콘텐츠라면 별도의 어떤 요건이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아까 위에서도 했던 얘기지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앱의 기능 및 콘텐츠 이용, 앱 사용이나 금전이나 기프트카드 및 코드를 비롯한 보상을 빌미로 사용자에게 해당 앱에 대한 평가 또는 앱 심사, 비디오 시청, 다른 앱 다운로드, 광고 클릭, 추적 사용 등과 같은 행위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보상을 볼모로 잡고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면 안 된다. 이것도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여러 회사에서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떤 걸 하면은 뭐 기프티콘 뿌린다. 뭐 어떤 거 하면 뭐 경품 추첨 기회를 준다. 뭐 이런 이벤트 많이 다들 하잖아요. 이것도 넓게 보면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앱의 기능 및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보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앱이랑 전혀 상관없는 상품을 어떠한 이벤트 경품으로 지급을 한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유저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고 인증을 하면은
앱의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뭐 앱의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프트 카드나 코드를 뿌린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보상으로 지급하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실제 내 앱의 사용 경험과 관련이 없으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갑시다. 다음 7번. 해당 서비스 이용 약관의 허가 없이 다른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 상태 또는 순위를 거짓으로 조작하는 경우. 다른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 상태, 순위를 거짓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정확히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까요? 예를 들어 경쟁사 앱을 약간 깎아내리, 내려치기 한다던가, 그런 거를 이제 실제 데이터가 아닌 조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업계 탑이다. 다른 서비스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얘네들보다 이러이러한 이제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우리가 얘네들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다른 서비스를 굳이 언급하면서 조작된 데이터로 본인 서비스의 유효성을 그런 식으로 프로모션 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말라라는 얘기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용 약관의 허가 없이라는 것도 내 서비스가 내 이용 약관이 아니라 내가 언급한 다른 서비스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지 말라는 얘기 같네요. 자, 다음 8번. 바이너리 옵션을 거래하는 앱은, 바이너리 옵션을 거래하는 앱, 그게 뭘까요? 앱스토어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대신 웹앱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CFD, 차액 결제 거래 또는 기타 파생 상품, 포렉스를 거래하는 앱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관할 지역에서 적절한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CFD 정확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파생 상품, CFD도 파생 상품의 일종인가 봐요. 파생 상품을 그런 거래하는 앱은 적절한 허가를, 관할 지역에서 적절한 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금융 서비스니까 그렇겠죠. 바이너리 옵션을 거래하는 앱은 앱스토어에 등록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바이너리 옵션이 뭐지? 바이너리 옵션이란 광활한 금융시장에서 가격 변동을 거래하는, 가격 변동에 연계된 어떤 파생 상품인가 보네요. 아무튼 이런 바이너리 옵션에 해당하는 특수한 형태의 파생 상품은 그런 걸 거래하는 앱은 등록할 수 없고, 그런 경우 웹앱을 사용하라. 웹에서 하라는 얘기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파생 상품에 관한 그런 제재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개인 대출을 제공하는 앱은 최대 연이율 및 만기일 등 모든 대출 요건을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앱은 비용 수수료를 포함하여 36%가 넘는 최대 연이율을 청구할 수 없으며 60일 이내에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출 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최대 연이율과 만기일 등 모든 대출 조건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될 거고요. 당연히 이건 아마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당연히 모든 조건을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될 거고, 그리고 비용 수수료를 포함해서 36%가 넘는 최대 연이율을 청구할 수 없다. 그 36%가 이자가 36%를 넘어가는 고금리 상품은 안 된다. 그럼 36%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인가 싶네요. 36%도 굉장한 고금리긴 한데, 아무튼 이 36%가 기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기 기간이 최소 2달은 돼야 된다는 거겠죠. 종합하면 연이율은 최대 36%, 만기는 최소 2달은 돼야 그런 상품만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케이스들이 이제 거부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3번 섹션, 비즈니스, 그러니까 앱 서비스의 속성에 따라서 적용되는 제재 사항들을 한번 길게 쭉 읽어봤습니다.